2025년 12월 24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막 불타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8년 넘게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간극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극이요? 네. 국가 전체의 거시지표랑 개인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이 법이나 문화의 경계를 시험하는 모습들. 아, 서로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보이는 소식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언뜻 보면 다 별개의 사건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그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그럼 가장 먼저 모두의 시선이 쏠린 미국 경제의 그 두 얼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바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인데 무려 4.3%입니다. 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예상치가 3.2%였으니까요. 이걸 보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숫자만 보면 정말 경제가 뜨겁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 뜨거운 성장의 엔진은 단연 소비였습니다. 아, 소비. 네, 자료를 보면 소비자 지출이 전분기보다 3.5%나 늘었거든요. 꽤 많이 늘었네요. 특히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나 해외여행, 법률 서비스 같은 데에 돈을 많이 썼고 PC나 소프트웨어 구매도 활발했어요.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서 경제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4.3% 성장. 이 숫자만 보면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네. 어떻게 같은 시기에 100개월짜리 자동차 할부 상품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하, 정말 아이러니하죠? 신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 할부금이 760달러에 달하다 보니까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두 데이터가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경제 성장의 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성장의 과실이 가계 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부채를 통해 현재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는. 아, 부채로요? 네,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 자동차 대출 잔액이 5년 전보다 3천억 달러나 늘어서 1조 6,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이걸 딱 뒷받침하죠.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많아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다소 위태로운 성장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개인들이 느끼는 압박이 상당하겠네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 문제도 심각하던데요. 맞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그 압박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상환이 다시 시작됐군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심각한 연체 상태에 있는 500만 명 이상의 임금을 압류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임금 압류요? 네, 월급의 최대 15%까지 바로 공제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개인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죠. 자동차 할부금의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개인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돈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FSA, 그 유연 지출 계좌라는 것 때문에요. 아, 그거요? 이건 정말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규정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죠.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네, 이건 마치 연말에 소멸되는 헬스장 회원권 같은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돈을 냈는데 안 쓰면 그냥 공증으로 날아가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FSA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미리 의료비나 도육비로 쓸 돈을 넣어두는 계좌인데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남은 돈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렇게 미국인들이 매년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와, 5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는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주식시장은 환호하는데 정작 그 안에 개인들은 100개월짜리 할부와 임금 압류, 그리고 사라지는 돈 때문에 힘겨워하는 정말이지 기묘한 그림입니다. 네, 이 경제의 양면성을 보고 나니 이걸 움직이는 정치와 법률 쪽은 또 어떤 그림인지 궁금해지죠. 맞아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사회적,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개별적인 뉴스라기보다는 행정부의 권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듯한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요.
어떤 사건들부터 살펴볼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2천 문건이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무려 3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하죠. 3만 페이지요. 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앱스타인의 가짜 여권이나 유언장 초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나요? 유언 집행자로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었던 지미 케인이나 전 바클레이즈 CEO 제스 스탈리 같은 사람들을 고려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죠. 물론 최종적으론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맡겼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디테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문서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가짜 편지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자료에 이것은 허위, false라고 명시했다는 사실이에요. 법무부가 직접 가짜라고 못을 박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그냥 자료를 공개하고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진위 판단을 내려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이건 법무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행정부를 보호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아, 행정부와 사법기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라고 하니까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파견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사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카고에 군대를 보내려던 걸 막아섰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 반대 시위로부터 연방 요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하려 했는데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내에서 군대를 동원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아,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이건 대통령이라도 국내 문제에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행정부의 권한 확장을 사법부가 견제한 거죠. 한쪽에서는 법무부가 행정부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에 제동을 걸고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 법적 다툼 속에서 갑자기 문화계의 거물이 등판했어요. 래퍼 니키 미나즈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네, 엑스팔로워가 2,5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팝컬처와 정치가 얼마나 깊숙이 융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요, 과거에도 카니에 웨스트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스타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2,560만 팔로워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 아닌가요? 과거 사례가 그렇다고 이번에도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단정하기는 이르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가가기 어려웠던 젊은 유권자들, 특히 유색인종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니키 미나즈의 영향력이 단순한 좋아요를 넘어서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정치 지형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스타의 팬덤이 정치적 지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교훈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파급력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수작전 병력을 카리브해도 이동시켜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법적 해석,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군사적 압박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행정부의 힘을 국내외적으로 관찰시키려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미국 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뒤로하고 시야를 좀 넓혀보면 세계 경제의 판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본이 그렇죠. 미국 경제가 뜨겁다면 일본 경제는 밝다는 자료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S&P 500 상승률을 넘어섰다고요? 네, 수십 년간 잃어버린 시래를 보냈던 일본 경제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활의 신호탄. 니케이 225 지수가 올해 26%나 상승해서 17% 오른 S&P 500을 크게 앞질렀어요.
일본이 드디어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성장, 임금, 물가가 함께 오르는 리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계기가 뭔가요? 두 가지 큰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는 점이고, 네. 다른 하나는 바로 AI 기술 혁신입니다. 아, AI. 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일본 기업들의 역할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다시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죠. 전 세계의 돈이 일본의 기술력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AI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인수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 그 서비스나우 인수권 말씀이시죠?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서비스나우가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아르미스를 인수하는데 금액이 7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가깝다고요. 네, 그것도 전부 현금으로요. 아니, 이 아르미스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건가요? 이 인수는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전쟁터요? 네, 기업들이 너도나도 AI를 도입하면서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경로, 즉 공격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졌어요. 공격 표면, 좀 어렵네요. 이건 마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나 창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문이나 창문. 사무실의 AI 스피터, 공장의 AI 로봇, 심지어 병원의 AI 진단 기기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AI 기기가 새로운 문과 창문이 되는 셈이죠. 아르미스는 바로 이 수많은 문과 창문을 AI 기술로 자동으로 찾아내고 방어해주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입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니 이해가 확 되네요. AI 때문에 생긴 수많은 보안 구멍을 또 다른 AI로 막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비스나우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기회가 3배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에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는 날개를 다는 셈이죠. 돈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기술과 돈의 흐름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돈을 둘러싼 또 다른 종류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죠. 아, 그 탈세 사건 말씀이시죠?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1조 원? 네. 무려 20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수십 년간 해외 유령 법인과 암호화된 통신까지 사용하며 숨겨온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초고액 자산가들이 얼마나 정교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미국 국세청이 이걸 끝까지 추적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을 깊게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엔 기록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개인들이 장기 부채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행정부가 사법, 문화,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이 AI 시대를 맞아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고, 기술업계에서는 AI가 만들어낸 보안이라는 새로운 황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10조 원짜리 빅딜이 떠져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과 권력, 그리고 기술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각기 다른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모든 정보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GDP 성장률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 지수, 그리고 100개월짜리 자동차 할부와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임금 압류, 이 두 개의 상반된 현실 속에서 과연 한 국가의 진정한 경제 건강 상태는 어떤 지표로 측정되어야 할까요?